예. 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요약집 5번 양도소 금액 계산인데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또 역시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아까 별표시 안 했는데 575페이지 4번 별표시, 특히 5번 양도소 금액 계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하시고.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576페이지 양도소 금액 계산 여기부터 봅니다. 먼저요.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가필 차 배웠습니다. 장소, 양도 소득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요 장기 보유특별 공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자,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 부동산을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라고 말만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자를 또 우대해주고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 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책에서 공제돼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공제 취지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웠었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바로 보시면 양가로 1번 장기 보유특별 대상부터 봅니다. 자, 토지 건물 대상인데 미등기 양도사는 제외하고요. 및 조합원 입주권 다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또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제 대상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요거요. 자, 제외하고 또 관리처분계 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 공제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또 보유기한은 몇 년 이상이 한다? 3년 이상이에요. 정확히 이제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국외 소지 대상 안 돼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자,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요. 에서 조합원 입주권 한번 보세요. 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자, 종전 건물과 토지,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시고 뭘 받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나중에. 자,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이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대상을 공제율 곱한 장특공제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근데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이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요. 요것에 대해서 장특공제 인정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이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가로 2번이 장기 보유특공제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하는데요. 자, 왜 양도 차익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시험 문제에서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이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양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는 거지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그러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예요. 근데 자 3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경우가 있냐 그러면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요. 자,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하냐면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1세대 1주택에도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하냐면 8%씩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24에서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근데 그 외에 있죠. 나머지 이제 부동산 등은 나머지 토지 건물 등 나머지 애들은 보유연수에 공제를 2%씩을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에서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이렇게 2%씩 보유연수에 2%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연수 2%씩이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는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공제율을 확대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577페이지 그래서 공제율을 보니까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하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84, 3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이면 얘는 12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합니다. 근데 자, 그 외에 있죠. 일반적 나머지 부동산은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은 보유연수 2%씩 적용하는데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보세요.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24%,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요. 자, 6%에서 6에서 30%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의 1세대택은 24에서 80%까지인데 그 표 아래에 참고를 보세요. 참고가 아니에요. 자, 올해부터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올해부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통제를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자, 얘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되느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밑줄짜기요.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해야지 확대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얘 10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근데 2년 거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적용되냐? 그럴 때는 장기 보유통제를 2%씩만 적용합니다. 2%씩만.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자, 거주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그럼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8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 못 받지만 자, 뭐는 적용받을 수 있냐? 이 보유연수 2%씩. 그래서 6에서 30%까지 요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요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기 보유통제 1세대 1주택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니까 장기 보유통제 배제되는 게 70% 세율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세만 배제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됩니다. 반드시 3년 이상 보유되고요.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 대상을 제가 이쪽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좀 빠진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장기 보유통제 공제 대상과 공제 대상 아닌 거요. 공제 대상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없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먼저요, 국내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국내 소재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국외 소재 자산은 안 돼요. 국외 소재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으니까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대해 줄 수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3년 이상 국외 소재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X입니다.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자, 국외 자산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내 자산, 국내 소재한 자산만 받을 수 있고 국내 소재는 자, 등기가 반드시 돼야죠.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냐면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항상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토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3년 보유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 있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외 자산은 안 돼요. 그 외 자산은 안 됩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근데 조합원 입주권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해야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취득한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특공제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재는 여기 없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외에 다주택 있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있잖아요. 다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자,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2주택이라든가 3주택, 다주택은요,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합니다. 다만, 올해, 여러분 요걸 또 알아주세요. 작년 우리가 부동산 12월 16일 안정화 대책, 2019년 부동산 우리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때는 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때는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한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낼 때 항상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에 관해서 문제를 낼 때는 장특공제 문제에서 그럴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제가 낼 때는 항상 양도일을 2020년 7월 1일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항상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 조정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 10년 이상 보여야 돼요. 보유한 다주택은 자, 조정상 지역 내에서 양도할 때 올해 자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한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시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낮고, 그냥 여러분들은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중에서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요.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배제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요. 장기보증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또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자, 공제상 아닌 거요. 국외소지 자산이라든가 미등기 양도한다거나 3년 미만 보유했다거나 또 소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이라든가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린 편은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상 인 것과 아닌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양가로 3번 내용을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필기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계산인데요. 장기 보유통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잖아요. 그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당일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근데 예외들이 쭉 있어요. 예외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면 돼요. 가업상속과 관련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아직 안 배웠고 다음에 배워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보기관 계산에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요 가업상속은 그냥 가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상속계실이 아니라 그 피상속인 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기관 따진다는 거 한번 눈여겨봐 놓고, 동그라미 4번은요. 조합원 입주권이 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 인가 전 양도차익에 보유기한은 기존 건물과 그 부도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기간이 다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이 종전 때려보신 이 종전 건물과 토지 있죠?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토지 취득일 이때부터 있잖아요. 이때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로, 요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런 건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조합원 입주권의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럼 틀려요.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요거 아닙니다. 아니고 저 때려보신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은 내용이지만 말아둡니다.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로 해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비사업용 토지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당초 취득일로부터 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578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보시면요. 어떤 거냐? 우리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어요. 이제 장특공제 공제에서 양도차익에서.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소득금액 공제되는 기본공제입니다. 자, 보시면 기본공제는 여러분요. 578페이지 우리 교재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먼저 나오는데요. 요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먼저 나오는데 요거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7번 읽어버렸네. 578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번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를 봅니다. 보니까 가필자산 소기관대 양가로 1번 봅니다.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요. 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 양도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단 미등기항우산 제외 및 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절 보셔요. 절 보시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내준다, 배제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본공제는 보세요. 국외재산도 돼요. 기본공제는 국외재산도 되고, 또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도 관계없이 해줍니다. 또 기본공제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뭐든 다주택이든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장특공제는 국외재산 안 되잖아요. 또 3년 이상 보유지 3년 미만 보유면 안 되잖아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외자산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조정상 내 다주택 배제되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국외 소재산이든 3년 미만 보유했든 또 양도재산 종류 관계없고 조정상 내 다주택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본공제액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양도소득 있는 고조에 대해서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연도 밑줄입니다. 다음에 소득별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여기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소득별에서 소득은. 그 다음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얘네들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 해가지고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소득금액 200이면 기본공제는 얼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준다. 소득별로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거기 박스 안에 기억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에 감면받지 않은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례로 공제해 줍니다. 쫙 미치려. 그래서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준다. 순차로 공제해 준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보기 전에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기본공제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 금액이 400만 원 나왔고요.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갑은요,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합니다. 등기됐고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전부 합쳐서 250이고, 양도한 순서대로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하니까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 받잖아요. 자, 그리고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만 기본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받는데 얼마예요? 이거 200만 원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양도 기본공제는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이에요. 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만 원, 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 골프회원권을 양도했어요. 기타자산, 골프회원권 양도했습니다. 기타자산. 자,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 봅니다. 먼저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자, 주식과 나머지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골프회원권 양도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자산 전부 합쳐서 얼마? 1년에 250입니다. 건물에서 250 받았으니까 골프회원권 양도 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본공제는 또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갑이라는, 우리 교재 없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좀 알아주세요. 추가해서 갑이라는 어떤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기본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 없지만 이것도 알아주세요. 요약집에 없지만. 먼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데서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예를 들어서 자, 또 주식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상품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이에요. 또 국유자산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1억 원. 또 주식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유에서 1억 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고조양도시에 고조양도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보세요. 먼저요, 여기 부동산 등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얼마? 250이요. 또 파생상품은 여러분 보세요. 파생상품 우리 교재 여기 역시만 없지만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해가지고 있죠. 작년부터인데 국내와 국외를 합해가지고 250만 원 해줘요. 국내와 국외 소득을 합해서 파생상품은. 또 국내 소득과 국외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구별해서 국외에서 기본공제 받습니다. 250. 또 주식에서 소득 금액 얼마? 기본공제 1억에서 기본공제 250 받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토탈에서 얼마요?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최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요. 그래서 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 구별하고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해주고, 근데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얼마? 250만 원 해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어떻게 주는지 다 살펴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요약지 578페이지에 표를 보니까 중간에 그 장기부유통제와 기본공제 비교를 보세요.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주업원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된다고 그랬고,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량 관계없고요. 공제 방식은 자,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춰서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이렇게 자산별로 공제해 주는데 자산별로.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소득별이지 이거를 갖다가 자산별로 서로 뒤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둘 다 뭐예요?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를 배제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빼는 게 없으니까 보세요. 양도차익이 1억 원 계산됐어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그럼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은 얼마입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 1억이면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액 일치하잖아요.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경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고 뭐가 되느냐? 과세표준액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양도차익을 계산했더니 1억 원이 계산됐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액 얼마다? 1억 원이요.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70%고,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왜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그래가지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그래서요,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자, 요걸 우리가 지난주에 안 했었나요? 이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요, 자,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왜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통제 계산도 679페이지 보면 안분 계산해요.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왜 9억을 빼냐? 9억까지는 비과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고가주택이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초과하는 주택이고. 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한다 그러면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비과세를 배제해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하고. 그럴 때, 자, 사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얘가요, 만약에 5년을 보유했어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권은 갖췄습니다, 지금. 자, 비과세권 갖췄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실지 판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 됩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그리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는 예를 들어서 8억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 양도채액과 장기 보유등재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중요한 건데 이걸 지워야 되니까 여기를 필기 안 하신 분들은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이거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입니다. 자, 이런 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9억 원까지 부분은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랍니다. 그런데 자, 시험에서 여러분들 고가주택은 과세냐 비과세냐 그러면 1세대 비과세권 갖췄을 때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금방 내가 과세한다고 썼잖아. 비과세 안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과세예요. 다만 근데 과세인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 부분을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기 위해서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금방 봤던 식처럼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땡, 과세입니다.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틀려요. 전액 과세도 아니에요. 9억까지 부분은 뭐하고? 양도차익에 9억 원까지 부분은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식처럼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 사례의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2억.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9억을 왜 빼냐면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10에서 9 빼니까 1이고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이 이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등재액도 구해봐야 되는데 장기 보유등재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그리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등재액 계산은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액이에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액은 자, 어떻게 구했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적용합니다. 자,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아까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장특공제 공제율은 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 구할 때 공제율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다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그럼 5년 보유했으니까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하는데 5년 보유했으니까 8호 40. 자,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40%. 248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액을 구했어요.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자, 8천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야?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등재액을 구해요.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 소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2천에서 800 빼니까 얼마? 1200만 원.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등재액 계산할 때요. 이렇게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구하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구하고 이렇게 안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바로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안분 계산에서 구한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바로 적용하면 돼요. 1세대 1주택은 보유세 8% 적용하니까 5년 보유했으니까 58, 40이요. 2천만 원에 40%는 얼마입니까? 24, 800만 원. 자, 결론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법령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통제 계산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문제 풀 때는 실전에서는 장기보유통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통제를 구할 때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2020년 개정세법이 뭐냐면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얘도 장기 보유통제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통제 계산할 때 똑같이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고가주택처럼 안분 계산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가 우리 교재 없지만 요약집에 없지만 2020년 개정세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할 때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 요게 이제 좀 더 여기 우리 교재보다 더 깊은 내용이 우리 시험에 요게 이제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작년에 요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또 다 지우고요. 한번 또 쭉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 자, 계산 사례 문제 이따가 또 나와요. 이따가 나올 건데, 자, 기출문제 나올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도 뭐, 저기 하실 거면 사진 찍을 시간을 드리던가. 자, 그러면 3, 4월 과정에서도 했던 건데, 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자, 부담부 증여 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가 맨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증여자고 수증자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자, 계속 설명드렸는데, 자, 그럴 때 만약에 이 갑이 이 토지는 옛날에 만약에 1억에 취득했던 거로 할게요. 1억에 취득했던 토지인데 지금 5억 상당, 지금 증여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이 지금은 시가가 5억이 상당입니다. 5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럼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자는 양도세 부과가 되잖아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갚아야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지금. 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고,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식을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부담부 증여할 때 요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럴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은요. 양도가액은 여기 보세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양도 당시 재산가액 여기다가 자,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건 얼마냐면 여기 보세요. 이 사례에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이 5억 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억 상당의 토지가 이게 이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냐?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이게 양도가액과 계산할 때 양도당시 재산가액과 가액은 같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왜냐하면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돼요. 요 사례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얼마예요? 3억 원이에요. 그잖아요. 3억 원.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요 똑같아. 이거는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그러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조건에 주어져요. 아까 제가 1억에 취득했다고 했죠? 그럼 1억이에요. 그러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5억이에요. 채무인수액은 3억이에요. 1억에 5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에 5분의 3이면 얼마예요? 예? 1억에 5분의 3인데 5천이에요? 얼마예요, 여러분들? 5, 6, 30, 6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1억에 5분의 3이면 6천만 원이지, 여러분들. 자, 6천만 원이 취득가격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담부 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작년에 시험에 부담부 증여시 양도책 계산에 관한 독립화 문제가 쫙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지만 말하자면 계산 문제예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떻게 부담부 증여에 관한 독립화 문제가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계산 사례 문제가 또 올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한번 식의 의미를 이해해둡니다. 자, 부담부 증여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양도가액이 되니까 3억 원이에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액. 그래서 1억에 5분의 3, 6천만 원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냐 그러면 3억에서 6천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2억 얼마예요? 4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자, 계산식은, 자, 양도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 채무인수액 이렇게 돼 있지만, 항상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뭐가 된다? 채무액 상당액이 된다.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곱해서 구합니다. 세법은 암기할 계산식도 많지 않으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책 계산과 함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둡니다. 특히 이건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가로 2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잖아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가 어떤 건지 우리 교재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요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잠깐 또 쉬었다가요, 요 제가 배우자 직계존속간 이율과세 특례, 부당계산부인 특례 요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소득금액 계산 특례 이런 것들, 자, 양도세 계산 세율 등등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